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첫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대선을 56일 앞두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 이민, 낙태 등 국내 문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쟁점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21년 1월 폭도들의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그들이 내게 연설을 요청한 것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당시 선거는 자신의 승리였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후보는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지를 뒤집기 위해 과거에 그가 했던 것처럼 시도하고 있는 대통령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난해온 트럼프 후보는 또 오하이오주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애완동물들을 잡아먹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역 관리들과 토론 진행자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극단적인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후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매우 잘 알고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선되면 취임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신속하고 무조건적인 항복이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은 지금 크이우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한 지역에 공습을 가해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적신월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슬람권 적십자사인 적신월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대테러 활동의 일환으로 조금 전 투바스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무장 테러 조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지난 6일 서안지구에서 시위에 참석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숨졌던 미국과 튀르키예의 이중국적자 아이셰누르 에즈기 에이기 씨의 사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안지구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군의 교전 수칙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 사건에 대해 의도치 않은 사고였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취임 뒤 첫 해외 순방으로 오늘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흘 일정으로 이날 이라크에 도착해 모하메드 시아 알수단이 이라크 총리와 회담하고 가자지구 전쟁을 비롯한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라크 정부가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 지난 2020년 이라크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던 카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추모비를 방문했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페제시키안 대통령 방문 기간 양국이 무역, 농업, 통신 등 10여 개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2003년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의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붕괴한 뒤 주요 산유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현재 이라크에는 여러 친이란 무장단체와 정당들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라크에는 또한 2,500명 규모의 미군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및 영내 친이란 세력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라크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국산 장거리 무기의 사용 제한을 해제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중심 깊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 동맹국들에게 방공체계의 추가 제공과 함께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벼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하원의장은 오늘 성명에서 미국 등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러시아는 더욱 강력한 무기로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호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회에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제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등 여러 현안에서 두 후보가 이견을 보이며 충돌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언급됐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영내 점진국과 북한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선 68개 국가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 안보회의체인 서울안보대화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북러, 중러 군사협력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가치 공유국 간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1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회에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제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등 여러 현안에서 두 후보가 이견을 보이며 충돌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언급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선을 56일 앞두고 처음으로 열린 이날 TV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와 낙태, 이민, 외교와 안보 등 국내외 다양한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각각 나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두 후보는 첫 토론 주제인 경제 문제에서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중산층의 재정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바이든 행정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중산층으로 자랐고 이 토론장에서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들을 끌어올릴 계획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며, 반면 상대 후보는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미국의 적자를 5조 달러로 늘리겠다는 이전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raised as a middle-class kid. And I am actually the only person on this stage who has a plan that is about lifting up the 또한 middle 내 class. 상대 후보는 미국인이 한 달을 버티기 위해 의존하는 일상용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가 트럼프 판매세로 부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끔찍한 경제를 겪어왔고 이는 정말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We've had a terrible economy because inflation which is really known as a country buster. It breaks up countries. We have inflation like 이어 very few 게다가 people. 교도소와 감옥, 정신질환자 시설, 정신병원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들은 현재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남미계, 노조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미국 전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는 이날 각 주제마다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하고 차별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분쟁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며 부딪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으며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고 싶다면서 이들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ant the war to stop. I want to save lives that are being uselessly, people being killed by the millions. It's the millions. 또한 It's so 유럽 much 동맹이 worse.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큰 수혜자인 유럽에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2,500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이전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전쟁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번 전쟁에 대한 승리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I believe the reason that Donald Trump says that this war would be over within 24 hours is because he would just give it up. And that's not who we are as Americans.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러시아의 침공 직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고 이후 50여 개 나라의 지원을 이끌어낸 사실을 강조하면서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적국에 대해서도 설득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데 미국이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밀한 관계도 비판했습니다. It is very well known that Donald Trump is weak and wrong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t is well known that he admires...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서 약하고 틀렸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고 그가 독재자를 존경하며 대통령 첫째 날부터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리켜 김정은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이들 독재자들이 아첨과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 당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절대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자신을 지지하며 했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He said because you need Trump back as president. They were afraid of him.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와야 한다며 중국이 그를 두려워하고 북한이 그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나저나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면서 러시아도 그를 두려워한다고 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데 대해서도 자신의 재임 시절 탈레반과 맺은 약속을 바이든 행정부가 지키지 않은 게 발단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탈레반 지도부를 초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팬데믹 초기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당시 미국은 시 주석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한 정보에 있어 투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여성의 낙태권과 이민 문제 등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가 여성의 권리로서 연방정부가 지켜야 할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주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앵커 2명의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답변을 하고
각 후보가 상대의 답변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방송사 측은 한 후보 혹은 사회자가 발언을 할 때 상대의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러나 이날 두 후보 모두 꺼진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는 상황을 몇 차례 연출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박빙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TV 토론은 오는 11월 투표를 앞두고 선거 전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에는 미 CBS 방송이 주관하는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 대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영내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하원이 약 한 달간의 휴회를 마치고 개원 전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미한일 3국 협력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이날 다른 안건들과 함께 구두 표결에 붙여져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5월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과 외교위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등 2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날 결의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 연설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특히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ggression of Xi Jinping and China in the Indo-Pacific region must be met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버지니아주의 코널리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시진핑의 공세에 반드시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결의안은 우리가 공격에 대응하고 침략을 억제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되 이를 가능하게 할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하원의 중요한 성명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령 사모아를 대표하는 아마타 콜먼 라데바겐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날 연설에 나서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North Korea work to destabilize the Indo-Pacific region, 라데바겐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위주의에 맞서 단결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자 파트너십은 우리 시대의 시급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두 나라, 한국, 일본이 역사적 이견을 제쳐두고 단결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중국과 북한이 영내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한일 3국이 이런 위협을 억제하고 해결하기 위해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결의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며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는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태평양 지역과 더 넓게는 세계 질서에 안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국 전략적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에도 하원 결의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지난 2월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개원 후 첫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부위는 이번 하원 결의와 관련해 국무부와 상원 외교위원회 측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오늘 서울에선 68개 국가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 안보회의체인 서울안보대화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북러, 중러 군사협력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가치 공유국 간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 안보대화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먼저 이번 대화의 주제와 참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서울 안보대화는 올해로 출범 13주년을 맞는 연례 고위급 다자 회의체이죠. 이번 행사엔 캐나다와 핀란드, 루안다, 말레이시아, 몽골, 아랍에미리트, 카메룬, 파푸아뉴기니 등 8개 나라 장관급 인사와 로파우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군사위원장, 그리고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부 대신, 카라 에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등 68개 국가가 참가했습니다. 지금 김환용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서울 안보대화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군요. 먼저 이번 대화의 주제와 참가자들의 면면 전해주시죠. 네, 한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서울 안보대화가 11일 개최됐습니다. 서울 안보대화는 올해로 출범 13주년을 맞는 연례 고위급 다자 회의체입니다. 이번 행사엔 캐나다와 핀란드, 루안다, 말레이시아, 몽골, 아랍에미레이트, 카메룬, 파푸아뉴기니 등 8개국 장관급 인사와 로파우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위원장,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부 대신, 카라 에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등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9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대화의 대주제는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이고 4개의 본회의 세션이 이틀간 진행됩니다. 네,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 그렇다면 오늘 첫날 회의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영내 전쟁 억제와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주제로 한 첫 세션의 첫 발언자로 나선 김영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으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수시로 위반해온 공산 독재 정권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제 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러시아를 비판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고 무기 거래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력 개발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단순히 한반도나 미국의 위험이 아니라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주요 참가자들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전해주시죠.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고 규칙 기반의 질서가 위험에 처했다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블레어 장관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추적 보고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비난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핵미사일 시험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is includes the DPK's buildup and testing of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anada unequivocally condemns these actions. 블레어 장관은 캐나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실험을 분명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런 공격적인 활동들을 중단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준수를 재개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성 부대신도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일본과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니키 부대신은 북러는 탄약 지원과 조약 체결 등으로 중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항행, 공동 비행을 실시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태지역 국가들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이런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중러의 이런 도전에 맞서 비전통적인 국방 첨단 기술의 신속 도입도 강조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번 대화에 패널로 참석한 카라 에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을 복합 위기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이들 국가들에 대한 현재의 군사적 우위를 당연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버크롬비 대리는 관료 체제로는 따라가지 못할 속도로 전쟁에 미칠 여러 첨단 기술들이 민간 산업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우주, 바이오 등 첨단 기술들을 신속하게 포용하고 비전통적인 방산 물자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 업체들을 포용하는 등의 미 국방부의 혁신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사이버 테러와 가짜뉴스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의 필요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이번 대회에 인도태평양 지역 바뀐 나토 고위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네, 롯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엄청난 여파를 만들어냈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진행하는 북한의 핵 실험 등을 규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다만 북중러 세 나라의 관계가 특정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혈맹 관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not a relationship based on values. It's not a deep relationship. It's based on the fact that they are basically failing. 그는 북중러 관계가 가치에 입각한 깊은 관계가 아니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고 전략적 목표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진 데 따른 일시적인 이해관계일 뿐 어떠한 우호관계나 우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건과 관련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영내 동맹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ll, look, again, we don't necessarily look at one particular system. We look at the entire array of capabilities and most importantly at the intent.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공개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특정 시스템 하나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체 역량을 본다며 가장 중요하게는 의도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동식 발사대 바퀴에 손을 얹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이동식 발사대의 바퀴는 12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한이 12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이동식 발사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향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 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진단 들어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A lot of what's going on is really just managing the mechanics of the alliance. And there's a public dimension as well.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동맹 간의 역학을 관리하는 것이며 광범위한 전략은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거의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재래식 전력계획에서 매우 긴밀한 협력을 해왔고 미국의 핵 역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한국이 핵 관련 구상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더 많은 가시성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한 동맹에서 완전히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오hen런 연구원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를 다뤘습니다.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이 됩니까? I, however, am somewhat suspicious or at least skeptical about whether there is that much actual decision-making happening in any of these consultative 이러한 processes.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결정이 내려지는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미리 각본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사시 실제 실행될 세부적인 로드맵을 동맹 간 절차에 따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됩니다. 특정 상황과 대통령의 결정과 무관하게 말이죠.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1945년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대령들과 일성 장군들, 국무부와 외교부 관리들에게 그 결정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옵션은 무엇이며 다양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생각하도록 도와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충격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약 그런 끔찍한 순간이 온다면 중요한 것은 전쟁이 전면적인 핵공격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hen런 연구원님,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전면적인 핵전쟁을 피하면서 미국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You see, that's actually a mistake in U.S. policy, in my opinion, and maybe in Korean policy as well, to the extent Koreans are asking us to say that. It's just not true. 그 선언은 사실 미국 정책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그런 선언을 요구했다면 한국 정책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 50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인들이 겁을 먹고 행동을 바꾸기를 바라는 시각적 효과를 만들기 위해 바다로 핵무기 하나를 발사했다고 칩시다. 아무도 죽지 않거나 외딴 어촌에서 20명이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북한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북한이 그 과정에서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터뜨렸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김정은이 이후의 행동을 자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고 그저 실수입니다. 오hen런 연구원님,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한국 측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측은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고요.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한국 국민 70%가 핵무장을 원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은 과연 이 목소리를 얼마나 더 외면할 수 있을까요? Well, first of all, as you know, Eunjun, I've commented on this issue before on your show, and I've said that if South Korea ever decided to get nuclear weapons, I would understand that.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미국의 전략가로서 그 결정을 이해하고 한국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결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매우 강력한 반론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한국 전략가들과 군, 외교부 관리들도 그 반론에 동의합니다. 즉 현재 3만여 명의 주한미군과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 민간인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공격으로 미국인들이 사망하면 미국의 보복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이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핵무장을 원하는 한국민의 정서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중 몇 %가 핵무장 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에 대해 생각해 봤을까요?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을까요?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 투표만 하면 되고 전문가도 선출직 공무원도 필요 없고 정부도 존재하지 않겠죠. 선출직 공무원의 임무는 대중의 정서가 현명한 방식으로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웬런 연구원님,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 비용을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의 발언은 향후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힌트가 아닐까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말이죠. Well, I agree that if President Trump is reelected or elected for a second time, then we will have to watch very carefully what he says about the US-ROK alliance, because he was very critical of the alliance.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가 미한 동맹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한 동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지원에 후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그는 한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고 생각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습니다. 의회가 초당적으로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정도였죠. 그 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의회가 실제로 그런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럼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내년까지 주한미군 주둔비를 2배로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말이 별로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잘 생각해보고 어쩌면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10억 달러씩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동맹국 간 역학관계에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많은 미국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요구에 불쾌감을 느끼고 동맹국, 친한 친구를 대하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방위비 분담을 개선했다고 자랑할 수 있고 미한 동맹은 이전처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웬런 연구원님, 영내 안보 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And I worry that if we keep trying to ask this consultative group to do more and more and more, someone's going to want to pre-write or pre-script. 우리가 이 자문그룹에 점점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한다면 누군가는 가설적이고 이론적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한 정교한 핵 대응 계획을 미리 작성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런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처럼 협의그룹을 통해 양측이 모든 옵션에 익숙해지고 서로의 견해에 익숙해지며 서로 대화를 통해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 지휘 통제 체계가 견고하고 사이버 보안이 핵 지휘 통제 체계에 적합하며 전쟁이 발생해 평소 통신에 사용되는 물리적 인프라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한 대통령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전략적 약속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오웬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부터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5차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선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100개 면적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는 온 지역이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본격적인 수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8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압록강과 맞닿은 의주군과 위화도의 여러 지역에서 공사가 한창인 장면이 보입니다. 대부분 얼마 전까진 공터였지만 이제는 아파트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 기초가 들어선 곳이 많습니다. 압록강과 맞닿은 의주군의 한 지대에는 약 20개의 부지가 형성됐습니다. 또 일부에는 약 50m 길이로 콘크리트가 바닥에 깔리기도 했습니다. 이들 공사 부지 옆에는 공통적으로 수해 복구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천막촌이 형성돼 있습니다.
앞서 BOE는 북한이 수해 피해를 입은 주택을 철거해 해당 부지를 공터로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해 직후까지 주택 등 건물이 남아있다가 최근 공터로 변한 지대는 최소 8곳, 면적으로는 약 67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100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곳 공터에 불과 며칠 만에 아파트로 보이는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은 자강도 만포시에서도 포착됐습니다. 9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강변과 맞닿은 지대를 중심으로 정지 작업이 벌어진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수해 직후인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수풀이 우거졌던 곳이지만 최근 북한이 이곳에 나무를 정리해 공터로 만든 것입니다. 홍수로 유실된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새 부지에 아파트 등 공동 주거시설을 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이처럼 대대적인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규모를 1000에서 1500명으로 추산한 한국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수해가 그만큼 심각하고 이로 인한 흉흉한 민심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수해 피해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거지역에서 활발한 공사가 포착된 것과 달리 북한 자강도의 군수공장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BOE는 북한 자강도 강계시와 전천읍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번 수해로 인해 북한의 군수공장도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포탄과 미사일 생산기지로 알려진 전천 28 기계공장의 경우 공장 바로 앞 도로와 다리가 유실됐으며 공장 북쪽에 위치한 건물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BOE가 이곳의 9일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이곳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복구 조짐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무력 행위에는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10일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참석자들은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비확산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북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한 군사협력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위험하다며 양국의 즉각적인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엔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가해지면 유엔사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유엔사, 연합사,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가용 능력과 범위 내에서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정보 공유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다자협력 플랫폼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했다고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캐나다의 빌 블레어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회원국의 장관 및 차관급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사는 우리 군의 압도적 국방태세, 한미동맹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는 세계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Forward, the ROK will continue to strive to protect freedom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우리의 공동 결의를 증명하는 자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캐나다의 빌 블레어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수호를 위한 캐나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We are also united in condemning the expanding military cooperation we're seeing between North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Their deepening ties undercuts the UN Security Council's efforts to 블레어 address the 장관은 DPR. 우리는 북러 간 확대하는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데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양국 간 관계 심화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려는 유엔 안보리의 노력을 약화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 내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 연합사 체계 강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유엔사 회원국이 된 독일의 닐스 일머 국방부 사무처관은 유엔사에 가입하고 한 달 뒤 한국과 유엔사 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proud to be a member of the UNC and to take part in this ministerial meeting just 1 month after joining. Germany's joining the command is an expression of 힐머 our close 사무차관은 독일의 유엔사 합류는 독일과 한국 간의 긴밀한 유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위기와 전쟁, 불안의 영향이 심화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세력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독일 해군 함정이 인천에 상륙한 것을 거론하며 이 같은 활동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칙에 기반한 질서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2회를 맞는 한국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는 지난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처음 열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 새로운 침략전쟁 도발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차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두고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벌여놓으려 하는 모의파는 제2의 6.25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해체돼야 할 유엔사가 오늘날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쟁 도구로 부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의 사령부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합니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새로 합류한 독일을 포함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18개국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의 자산 압류를 요청하는 법원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원비어가 사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에 압류 명령 발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9일 이 요청서를 비롯한 총 4개의 관련 문건을 비공개 방식으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냈습니다. 압류명령 발급 요청서는 원고가 피고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문건입니다. 원비어 씨 부부가 이번 요청서를 비공개 방식으로 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청서가 명시하는 피고가 북한인 점으로 볼 때 북한 소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 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베럴 하월 판사로부터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요청서가 접수된 곳은 당시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입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 재판부에 북한 자산 회수와 관련한 요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원비어 씨 부부는 2019년부터 매년 법원의 보호명령 아래 해외자산 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는 재무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220만 3,258달러의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금의 원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으로 원비어 씨 부부는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 대행기관이란 이유를 들어 이 자금의 소유권을 주장했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이보다 앞선 2022년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결제 회사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배경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페이팔이 보유한 북한 자금 혹은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제3자의 자산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2020년엔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조선광선은행 소유의 24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2019년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이후 미국 정부가 몰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의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아냈습니다.
오토 원변은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7년이 지난 후에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뷰이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원비어 부모의 지속적인 북한 자산 추적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2019년 미 의회가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신디 원비어 씨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늘 그랬듯 사람, 특히 아들 오토가 소중하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군이 북한의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배치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해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는 북한 내부 영상이 공개됐다는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군이 북한의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를 배치한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군은 그동안 북한의 무인 항공기 침투의 골머리를 알아왔는데요. 한국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 무인기를 차단 요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무인기 드론은 워낙 작아서 탐지하고 요격하기가 힘든 걸로 아는데 이를 어떻게 잡는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무인기는 워낙 작아서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힙니다. 또 무인기를 발견해 기관총을 쏠 경우 탄환이 민간 지역에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서 한국군은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통합형 무기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무기체계는 무인기 탐지 레이더와 무인기 탐지용 전자광학 장비와 열상 감시 장비 그리고 표적 무력화용 제모 등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장비로 무인기를 탐지한 후 발칸포나 비호 복합 무기 등으로 요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에는 군인이 눈으로 무인기를 본 다음에 요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한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이 무인기 침투를 탐지해서 상부에 보고하면 대공 무기로 이를 요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통합형 무기 체계를 배치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무기 체계 중에 표적 무력화용 제모가 있다는데 제모가 뭔가요? 제모는 제밍, 즉 전파 교란 장비를 말하는데요. 네. 대개 무인기는 전파 유도를 받아서 일정한 경로를 따라 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전파를 쏘면 무인기가 비행을 못하고 추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새로운 무기는 언제쯤 배치되나요? 8월부터 무기 배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인기 요격을 위한 20개의 무기 체계가 곧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군 주요 기지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다 등 3개 부대에 우선 설치가 되는데요.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는 서울 주요 시설의 경우 시범 운용을 한 다음에 오는 11월 배치가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한국도 무인기를 침투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한국군은 이미 지난해 9월 무인기를 잡기 위한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했는데요. 한국군은 북한이 한국 영공으로 무인기 한 대를 보내면 10대 이상의 무인기를 북한 핵심 지역으로 날려보낸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내부 영상이 최근 공개됐죠. 네, KBS가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해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 내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KBS가 대북 소식통을 통해 단독 입수한 북한 내부 영상은 모두 10여 편인데요. 대부분이 2021년 5월 이후에 제작된 것입니다. 네,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영상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요. 가장 많은 것은 남한의 노래와 영화, 드라마를 본
북한 젊은이들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16살 북한의 한 고급 중학교 여학생을 수갑에 채워 체포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영상을 보면 여학생의 부모 이름도 나온다고요? 네, 영상에 나오는 재판 장면을 보면 여학생 부모의 이름과 신상을 밝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북한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좌제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북한 군인들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본다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영상을 보면 미국과 한국의 영화와 노래를 본 북한군 병사가 자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0대 북한 병사는 나는 내가 이용하던 손전화기로 미국 영화 15편과 남조선 괴뢰 영화 17편, 또 괴뢰 노래 160곡을 시청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와 노래를 좋아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미국 영화도 많이 보는군요. 그런데 주민들이 노동당 간부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것은 또 다른 영상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황해북도 사리온의 한 철금 판매소를 촬영한 장면인데 단속 반원이 한 철금 판매소에 들어가려고 하자 판매소 주인이 이를 막아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철금 판매소 주인은 그 사람들은 구매자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살 권리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이지만 검열 성원이라고 해서 막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라며 단속 반원에 대해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외국의 노래나 영화를 듣거나 보는 게 국제법상 불법인가요? 미국이나 한국, 일본,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외국의 노래와 영화를 접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속합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네, 근데 북한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까지 만들었는데 이 한류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지만 단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속이 잘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단속을 하는 보위부원과 당 간부들도 집에 가서는 남한의 영화와 드라마를 본다고 합니다. 네. 단속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